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증시도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첫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은 올해 초 2천조 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말 2,500조 원대에서 등락하더니 오늘 급기야 2,600조 원마저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렇게 랠리를 보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며 3,2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가 관세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 넘게 급등한 건 대형주 반등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영향이 컸습니다. 첫 소식 오세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180대에서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역대 최고점인 3,305까지 120포인트 정도 남겼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92억 원, 461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전자, 오늘은 닉스까지 움직였고 오늘은 화학이라든지 철강, 2차전지, 통해주라고 평가받는 업종들이 오늘은 움직이면서 코스피 레벨업에 힘을 실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 이후 SK하이닉스는 5%, 삼성전자도 1% 넘게 오르며 대형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 이런 관련 주들이 크게 차익 실현 좀 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방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 주도주도 그렇고 소외 업종도 대형주도 그렇고 전부 다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매도할 만한 원인이 없다. 상법 개정 보완 움직임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상승 동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연기금도 매수 확대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실적 발표를 앞둔 기존 주도주들은 일단 지켜보며 덜 오른 소외주들에 집중하면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797선에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치였던 3,300선을 넘어서 연내 4,0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줄줄이 코스피 밴드 상단을 3,000 중반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 상단을 기존 3,150에서 3,550으로 수정했고 IBK투자증권도 상단을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 등 증시 부양책이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의 코스피가 하반기 4,000선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너무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과거 평균 35%의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한다면 한국의 PER이 12.6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4,000 가까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선 특히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인터넷주나 증권, 지주사 등 고배당주가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거론됩니다. 특정 종목과 지수가 올라가면서 소외감을 느껴 무작정 따라하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뜨거운 때일수록 투자 기업의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거침없는 주가 상승 배경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됐던 최근의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도 한몫했습니다. 내침김에 추가 상법 개정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재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교환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오천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을 이루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잉여금으로 매입한 자사주가 국내에서는 오너가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남용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둘러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교환사채 발행 총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상반기 발행량의 2배 수준입니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을 피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 의무화하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열사라든지 우호적인 지분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EB 발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까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천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자 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이 아닌 제3자 이전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자 태광산업은 결국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과 밸류업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자사주를 활용한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오던 한은은 약한 경제 성장세보다 집값 폭등과 가계비 폭탄을 더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일단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신성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있다면서도 5월에 이어 연속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상반기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오는 8월까지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금리를 낮추면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집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은은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이 0.8%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뜻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한은은 집값 폭등을 우려해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서 한 템포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집값을 우리 경제 최대 내관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집값 상승세가 크게 꺾이면서 서울 아파트값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총재는 집값이 잡혀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가격 오름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강남구가 0.34%, 서초구 0.48%, 송파구 0.38%, 강동구 0.29%로 축소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전히 높은 집값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젊은 층의 전말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도 올해 1%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으로는 건설 투자 부진과 제조업 고용 감소가, 밖으로는 미국의 높은 관세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1% 될 수 있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금통위원 6분 중에서 4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이셨고요.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이 시급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경우 한은이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한은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기조에 맞춘다는 명분에도 맞고 시중금리 하락과 무관하게 가상금리를 조정해서 실질 대출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이자 수익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27 대책 이후 닫혔던 비대면 대출 창구가 속속 열리고 있지만 한동안 이어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고 그만큼 대출 총량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4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7%에서 최고 연 5%대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한 달 새 하단 기준 최대 0.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연이은 가계대출 억제 대책 탓에 일부 은행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집값 자극 우려도 은행들의 관리 명분의 금리 올리기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나 다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는 것들은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다. 문제는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까지 솟고 결국 경제부진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지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온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을 열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5년 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재산정 시기도 돌아왔습니다. 당시 2%대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서 새로운 우리 경제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7월 초부터 한여름 수준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는 하루 200명이 넘었고 가축 피해도 급증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7월 상순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8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과 다음 달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일부 사용 구간을 한 단계씩 낮춰 적용하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약 92,000원을 냈지만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은 74,000원 수준으로 2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7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월 최대 2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1.2기가와트 늘어난 106기가와트 수준의 공급 능력을 갖춘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발전소의 예상치 못한 고장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8.7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력 수급 대책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총 72일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지나친 폭염 등에서 작업을 잠시 멈출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 현행법에도 작업 중지권이 있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강화하자는 건가요? 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따른 악천후가 있을 경우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배제되어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작업 중지 시 소득을 보전하고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은 원청이 공동으로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긴박한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 중지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경영계는 우려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장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자칫 노조의 제니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모두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생산량 감소와 납기일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시리즈 효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들고 나온 묘수가 무엇인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언팩에서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7입니다. 폴드 7은 전작보다 3mm 이상 얇은 데다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가벼워졌습니다. Galaxy Z Fold 7 and Z Flip 7 represent the pinnacle of our innovation, where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challenge one another and work in perfect harmony. 삼성전자는 함께 공개한 플립 7의 경우 가격 동결이라는 유인책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플립 7의 경우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을 탑재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하반기 모바일 경험 사업부 성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밀렸죠. 기술력이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못 따라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해도 중국이 바로바로 따라잡고 더 저가 제품으로 공세를 하니까. 삼성전자는 첫 보급형 폴더블 폰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발 실적 견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보조금을 앞세운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해지 위약금 없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단기 번호 이동 방법까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이런 걸 초단기 번호 이동 피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SKT의 해킹 구제 대책에 따라서 고객들은 오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갤럭시 신제품 출시가 15일, 또 단통법 폐지가 22일부터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립 이동 제도를 통한 15일 초단기 번호 이동 환생 팁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한 후에
보름 이후에 다시 S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약금 면제와 저렴한 새로운 휴대폰 구매 또 SKT 재가입을 모두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잦은 번호 이동은 법적으로 막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번호 이동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재번호 이동은 금지가 돼 있는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번호를 옮겨야 하는 경우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에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 이동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에도 다시 번호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후 최소 15일 후부터 재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약정이 없어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알뜰폰 고객들이 매달 달라지는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통사 갈아타기에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SKT 위약금 면제와 이통 3사 간 타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라는 복잡한 셈법 속에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는 소비자까지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막판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구간이 윤석열 정부 첫 인상률보다도 더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늘 투표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주현 기자. 네, 수진입니다. 최저임금이 현재 진행 중이죠? 네, 12번째 회의가 오후 3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노동계 측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조이는 압박을 철회하라며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구간 내 최고 인상률인 4.1%로 결론이 나더라도 2000년대 들어 새 정부 첫 인상률로는 최저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16.4%, 윤석열 정부는 5%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름다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표결로 갈까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1,210원부터 1,440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전에 노사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추후 회의를 이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오늘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정부가 서남권과 울산에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와 전기료 할인, 교육 지원 등 파격 혜택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휴가철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영진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먼저 아리백 산단 조성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특별법을 제정해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김 실장은 서남권과 울산 지역의 조성단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입법을 목표로 국회 통과가 되면 즉시 입주 기업들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소비 쿠폰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주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이어갈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주문했는데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소비 쿠폰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민 기자, 정부가 사기를 막을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바로 가기가 포함된 문자나 SNS는 아예 발송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링크를 눌러 가입하라거나 카드 신청을 위해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유도하는 문자는 100% 가짜이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무심결에 이 링크를 누르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만약 관련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카드사, 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거나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보이면 바로 삭제하고 문자 내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 시 주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등 스미싱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